선조들이 머물던 공간에는 자연이 그대로 녹아있곤 했습니다. 바깥과 안을 구분짓지 않는 정원, 또 바람길을 두는 한옥,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려서 짠 가구까지 자연과 공생하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오늘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잇고 계신 소목장과 함께합니다. 양석종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화도에서 아주 먼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생방송 시간에 맞추려면 정말 아침부터 서두르셨을 것 같은데 아주 공기 좋은 곳이라고 본인 계신 곳을 소개하셨어요. 어떤 곳입니까? 공기 좋은데 여기 스튜디오에서 듣는 음악 소리가 정말 색다르고 고요하고 좋으네요. 좋습니까? 또 여기 네. 오니까 여기가 좋으십니까? 예, 저는 강화의 양도면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제 길이 더 이상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마을인데 이렇게 조용하진 않고 새 소리도 나고 어, 네, 개 짖는 소리도 좀 나고 해서 이렇게 완전 고요한 곳에서 음악을 들으니까 정말 좋으네요. 그렇습니까? 네. 네. 저희는 그런 풍경을 고요하다고 말하는데 거꾸로 여기를 고요하다고 예,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자기 처한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기 마련인가 봅니다. 네. 와우 목공방이라고요. 여기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그 본인의 작품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가르치십니까? 뭐 어떻게 하십니까? 공방에서 가르치는 일은 안 하고요. 제 작업만 하는 곳입니다. 원래 와우 목공방은 한자로 달팽이라는 뜻이 와우입니다. 네네네. 그래 천천히 느리게 살지만 어느 순간 비약이 있다는 그 달팽이가 좋아서 조용한 공방에서 뭔가 이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한 공방에서 네.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다. 얼마나 되셨죠, 지금 가신지? 지금 그 공방에 자리 잡은 건 20년쯤 돼가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무언가를 이루신 것 같습니까?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좀 더 많고 어허. 모르는 거가 좀 더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돌아보면 뭔가를 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할 일은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많은 걸 했지만 그만큼 더 남아 있는. 네. 네. 일단 저 용어부터 좀 설명해 볼까 해요. 우리가 흔히 목수라고 말하고 이제 목수들 중에 정말 솜씨가 좋은 분들 목장이라고 하는데 대목장과 소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가 다른 거죠? 그게 대목장들은 이제 목수 중에서 큰 집을 짓는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을 말하고 소목장은 이제 거기서 문짝이나 가구 같은 좀 비교적 작은 거를 제작하는 목수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직업으로 분류가 된 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어떤 자료에 보면 삼국시대에도 있었다고 하고 대목장, 소목장이라는 예, 표현이요. 고려시대에도 등장한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 요즘에 와서 이제 이런 소목장이라는 직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가능할 정도라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없어지니까 아마 나라에서 보호를 좀 해서 이 전승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소목장이. 대목장, 소목장 둘 다 있군요. 예, 둘 다 있습니다. 대목장은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됐고요. 네. 소목장은 그럼 그 무형유산은 몇 분이 계신 거죠? 현재 국가지정으로 되신 이른바 인간문화재라고 되신 보유자 선생님들은 3분 계시고요. 그 아래 이제 저처럼 3년 이상 배우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사를 통과하면 이수자라는 단계에 이르는데 전국에 수십 명 정도일 겁니다. 100명까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아봐야 100명인 거군요. 뭐 현실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목장이 하는 일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를 제일 많이 작업하십니까? 그 직업의 분류로 이제 집 짓는 거랑 가구 짜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구 그러면 이제 가재 도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이제 집 들어가기 직전에 문이나 이렇게 창 이런 것들이 있을 거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가구라는 말이 가재 도구를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게는 도마, 뭐 차 받침도 있지만 옷장, 뭐 반다지, 책장, 기타 벽에 걸리는 고비, 밥상, 기타 등등 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가재 도구 대부분이 전통 시대에는 소목장들이 제작했던 것들이죠. 그러네요. 창도 뭐 요새는 다
나무로 안 하지만 옛날엔 다 나무로 틀을 네. 짰을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그것도 소목장의 일이군요. 네. 근데 우리 소목장님께서는 양석중 선생님께서는 전혀 다른 일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옮겨오셨어요. 갑자기 40살에 40살이 뭔가 커리어를 바꾸기에 그 쉬운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좀 지쳤을 때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건데 IMF라고 하는 시대도 거치고 직장이라는 곳에 이른바 대기업에 다니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살고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좀 찾고 싶었는데 뭐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도 찾아뵙고 제가 뭘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여쭤보기도 했고 네. 그러던 중에 이렇게 어느 카페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테이블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손으로 만지는 나무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 이거다. 이제 사람들이라고 부대끼는 거 말고 뭔가 이 나무랑 부대끼는 걸 직업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마 소목장의 길로 접어든 시작 같습니다. 아니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소목장 일을 하기 전에는 대기업에 계셨는데 그것도 자동차 회사에 계셨어요. 뭐 지금은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만 IMF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뭐 기업이 다른 외국계 회사로 팔리게 됐고 그 와중에 인원을 많이 줄이는 그런 고통도 있었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든 거는 두 번째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찾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직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공장에서는 쇠를 만졌는데 이제는 나무를 만지네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자동차 공장의 사무직이어서 아, 쇠는 또 안 만지셨군요. 쇠를 이제 만지는 거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카페에서 나무로 된 테이블을 만지다가 난 나무랑 좀 부대끼는 삶을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직업이 확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그 생각을 처음 갖고 나서는. 저는 직업을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당한 느낌이 강했고 그래서 다음 직업은 반드시 내가 선택하리라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뭐 수입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좋아할 만한 일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뭐 도둑질처럼 남을 해치는 일은 아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데 저는 대학 다니면서부터도 세 번째 덕목을 거의 직업처럼 해서 사회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삶을 정하는 뭐 직업일 수도 있지만 1순위였던 것 같고 2순위로 내가 뭐 그 일 과정에서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뭐 가정을 꾸려야 하니까 수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제 3순위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미뤄두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직업을 택할 때는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서 수입이 좀 생겨야 하고 뭐 좀 의미 있는 일이어야 되겠다. 이 기준에 놓고 그 테이블에서 느꼈던 나무의 그 좋은 느낌 그걸로 뭔가 만들었을 때 정말 눈에 보이는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가치 그게 굉장히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수다. 나무를 다루는 일이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셨네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네. 왠 재밌었나요? 그 직전까지 이제 그 초보 침식 가능 이렇게 해서 목수지만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 가면서 죄송합니다. 조금의 일당도 주는 이런 데 취직을 했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젓가락 깎고 그러는 중에 이제 문짝을 짜서 담당하는 이가 갑자기 그 일을 못 하게 되는 바람에 제가 그 일을 대신하게 돼서 문짝을 짰고 이제 그 회사에 소속된지 않고 그냥 혼자 해서 납품하는 식으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보니까 제 인건비보다도 더 싼 가격에 문짝들이 완성돼서 수입되고 있더라고요. 음. 그때 이제 한식 또는 한옥이라고 부르는 것에 살문, 창호지 바르는 그 문을 제작하던 데인데 그렇게 내 일당도 안 나오는 일을 이제 건축주들한테 이걸 팔아야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품질이 좋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나무로 하지만 다른 일을 찾다가 가구가 눈에 보였고 지금은 이름이 이제 한국 전통공예. 전통공예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네. 거기서 공예건축학교라고 하는 게 있었고 거기에서 가구반을 가르치신 게 박명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전통 가구 제작을 그때 처음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는 할까요? 제가 그 가구를 짜내는 일에 굉장히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전까지도 이 어떤 목공소에서 막내처럼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40살의 막내가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박명배 명인을 만나서 배우니까 뭐가 다르던가요? 정말 달랐습니다. 처음 그 직장에서는 일단 대패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깎아.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박명배 선생님은 대패가 무엇을 하는 도구이고 어떻게 해서 나무가 깎이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대패라는 도구가 어떻게 생겨야 하고 네가 깎는 그 목재가 어떤 성질을 가졌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언제 힘을 줘서 어떻게 깎아야 하는 것이 결과물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원칙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몸에 배게 하는 것이 목수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게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니라 뭔가 철학적인 고민까지도 필요로 한 직업이었겠구나. 내가 오히려 배워야 될 거는 그런 원리, 도구, 재료 그것이 만들 어떤 물건까지를 다 생각하면서 움직여야만 결과물이 나오는 직업이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리를 알면 연습이 좀 다릅니까? 그 무한 반복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대 이해를 했다 안 했다랑 상관없이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네. 손에 물집이 잡힌다든지 결과물이 깨끗하지 않다든지 그렇지만 그거를 또 개선해내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원리에 도달하시는 분도 있지만 원리를 알고 출발하고 그걸 몸에 익히는 과정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결과물도 좋게 낼 수 있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보다 그것이 일체가 되는 순간에 나온 결과물 또 그 과정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제 다루는 법을 원리부터 알면서 연습까지 쭉 하시게 되셨는데 이제 기초적인 게 바로 그 대패질 같이 이렇게 손으로 깎고 뭐 결을 맞추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좋든가요? 그 나무는 그냥 산에서 이렇게 보면 껍질로 둘러싸여 있고 뭐 이파리가 나 있고 털어 꽃을 피우고 하면 그런 거에 이제 눈길이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 재료인데 그것이 비로소 생명을 다하고 땅바닥에 누우면 목재라는 이름의 어떤 재료가 됩니다. 그 상황은 꽃도 아름답지도 않고 없고 나뭇잎은 다 말랐고 거칠고 해갈색이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판재로 켜고 그걸 말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패로 깎고 해놓으면 다시 새살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색상과 그 냄새와 그 질감 이런 게 너무 저한테는 더 그렇지만 행복한 느낌을 줍니다. 내가 이 거칠고 어찌 보면 생명을 다한 것 같은 목재라는 이름의 이거를 내가 손을 조금 했더니 이렇게 예뻐졌네. 그리고 다 죽은 것 같은 그게서 그 목재 특유의 냄새가 싹 올라올 때
그 느낌은 정말 행복감을 준다. 저는 그런 생각에 많이 혼자 도취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쁨인가 보죠. 느티나무라는 나무를 쓰게 되는데 네. 적어도 이게 목재가 되려면 300년 정도 이상 자라야 가구가 되기에 적합한 나무가 되거든요. 그 목재 느티나무를 괴목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한 100년 정도 자란 나무는 목수들에게는 애목이라고 부릅니다. 애기나무라는 뜻이 아, 되는데 100년이 얘기입니까? 100년이 애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재가 돼서 내 앞에 300년도 더 되게 자란 나무가 이렇게 내 앞에 있을 때 느낌이 남다릅니다. 나는 이제 비로소 이제 60을 갓 넘긴 이 정도인데 300년 이상을 산 나무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적어도 그 나무가 살았던 것보다는 더 오래 살게 오래 인간들의 곁에 있는 어떤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내가 얘를 자르고 뭐 지 맘대로 다듬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런 새 생명을 부여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오래 자랐던 나무인 만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네.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이 개념이 참 멋있네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배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같은 분들이 앞에서 많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게 된 것들 또 그 위에 선배님들이 터득해서 전해져 온 것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지만 그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지혜와 정말 시행착오와 땀과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걸 제가 알게 되거나 발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거를 배우고 나도 조금 더 보태서 또 내 후배가 있을 수 있는데 물려주고 싶은 이런 느낌도 있고 그걸 가지고 알게 된 것들을 모아놓은 재료들 가지고 길이길이 쓸만한 어떤 가구를 만들어서 그것도 좀 전해지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료, 도구, 기술,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 길목에 있는 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료, 도구, 기술, 정신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게 구현이 될까도 궁금한데 왜냐면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책장이다 그러면 그냥 뭐 디자인한 대로 잘 잘라서 뭐 잘 못 받고 그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면서요. 칠도 뭐 종류가 다양하고. 그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원리를 알아야만 훌륭하게 목재를 다듬어서 가구를 만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조금 더 알고 정돈된 상태에서 만든 물건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뚝딱뚝딱 만든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차이가 드디어는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목재라는 재료는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겨울에 많이 춥고 건조하고 여름 되면 굉장히 덥고 습하고. 습해지면 그 온습도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를 하고요. 또 나무가 자랄 때는 되게 원기둥 형태로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각재라든지 판재라든지 해서 직선이고 평면이고 이렇게 많이 가공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판재나 목재가 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나무가 원형으로 자랐고 또 자랄 때 완전히 똑바르지 않고 삐뚤빼뚤 자라지만 그 성질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되돌아가려고 하죠. 우리는 판판하게 잘라놨지만 네. 다시 예. 구불구불하게 되고 예, 싶어 다시 한다고요? 되고 싶어 하죠. 그건 문제인데요. 그 성질이 남아 있죠. 예. 그래서 많이 건조를 하고 늘었다 줄었다를 계속 시키지만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간의 욕구인 평평해져라, 직선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이런 게 조금씩 목재도 훈련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훈련을 한 목재가 드디어 인간의 욕심을 조금 받아준다. 그런데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나면 가구가 되고 나서 이제 재성질을 부리는 거죠. 그때서 뒤틀린다든지 어거지로 힘을 써서
못 뒤틀리게 하면 깨져버린다든지 그러네요. 예,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게 목재가 가진 특징이고 목수는 이제 그걸 잘 이해하고 내 욕심에 어떤 뭐 사방탁자처럼 높고 긴 가구를 갖고 싶다면 그럴 만한 성질을 가진 목재를 또 골라야 되고 그만큼 또 스스로 준비하도록 오랜 시간 목재를 건조해야 되고 또 그런 부위를 제가 택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목수라는 직업의 소목장으로서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그 재료 목재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한 전제 위에서 기술을 발휘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드디어는 이제 인간의 욕구를 좀 목재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또 과정에 실패가 있으면 원인을 다시 찾고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만들고 그게 쭉 이어져 온 것이 저한테 지금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저는 전통이라는 이름이 계속 흐르는 강물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위에 지금 떠 있는 거고. 예. 이렇게 좋은 어떤 작품을 위해서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공구도 아예 직접 제작을 하신다면서요? 그 소목장이라는 게 공장에서 만든 이른바 공산품 가구의 시장에서 밀린 지는 오래됐고 나라가 나서서 이런저런 투자를 해서 지키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그렇지만 사라져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어떤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수요자가 점점 줄었다는 뜻인 거고 그걸 만들기 위한 사람도 줄고 도구도 많이 쇠락해져 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내가 내일 이 도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기계나 현대식 도구로는 그 전통적으로 이어온 훌륭한 짜맞춤 기법 같은 거를 구현해내기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은 그 도구가 필요한데 금방 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만들 수밖에 없죠. 탄개톱이라든지 뭐 손에 맞는 타격용 끌 같은 것도 많이 나오지만 뭐 공산품으로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원하는 딱 그 가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그런 걸 사다가 조금씩 내가 튜닝한다는 네. 것처럼 하기도 하지만 통으로 제작하기도 하죠. 쇠를 달고서 두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수자라는 그 과정 배움의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해에는 그 도구만 만드는 거를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도구라고 하는 거를 그 결과물을 소비하는 것이 많이 주니까 생산자도 줄고 생산자가 사용한 도구도 따라 줄었는데 그것이 가진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만들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와, 이렇게 톱도 만들고 직접 도구를 만들어내는군요. 뭐 제가 사용하는 도구가 10개 정도 있다 그러면 3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 전통 공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기계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내구성이나 원목을 사용하지 않는 거거나 자꾸 이렇게 기계가 생산하기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구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고 또 그거를 제작하는 도구들도 자꾸 그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잠시 얘기 나누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백석의 시의 나무의 노래입니다. 자작나무. 백석의 시의 나무의 노래였습니다. 자작나무 함께 들으셨습니다. 새싹 문자여 파도야님 반갑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취미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은퇴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딱따구리님이 이렇게 감성적인 분이 직장 생활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쫓아서 하고 있지만 이 일을 정말 즐겁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은퇴하고 60대에 목수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걸을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다면 목수를 충분히 할 수 있으십니다. 더구나 60 되실 때까지 사회 경력이 있으시다면 지혜로우실 겁니다. 금방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나무가 무겁고 도구들은 또 솔직히 위험한 것도 있고 해서 60대에 시작하기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 제대로 배워라. 네. 도구 사용법을. 도구 사용이나 목재에 대한 거나 이런 거를 이제 그간 해오신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보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행착오가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다치거나 아예 그런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거나 이런 분들을 덜어 보는데요.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목장 양석중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목장 일을 걷게 된 사연 그리고 또 전통 목가구를 다루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강화 반다지를 재현하는 데 힘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픈 채팅방에 그 양석중님의 사진을 이렇게 하나 올렸거든요. 근데 이 뒤에 보이는 게 바로 강화 반다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강화 반다지는 뭐 특징이 뭔가요? 반다지라는 가구를 앞다지라고 부르는 지방도 있고 전통시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 집 건너 하나는 있을 정도로 흔한 가구였던가 봅니다. 그 안에 이제 상자 궤장 모양으로 생겨서 앞쪽에 절반 정도가 문 역할을 하면서 열고 닫고 그 안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계절 옷이라든지 뭐 책자라든지 귀중품 같은 걸 보관하고 그 위에는 이불 같은 걸 개켜서 착착착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흔히 있던 가구인데 다른 문화 지역 국가들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 고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쪽에 반이 열려서 이제 반다지라고 부르는데 이 가로 세로가 생기게 되는데 앉아서 보면 이제 높이랑 폭인데 그 비율이 지방마다 다 다르고 이 문짝 노릇을 하려고 경첩이라든지 또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장석이라고 붙이는 쇠붙이들이 달려 있는데 그게 지방마다 그 모양들이 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팔도 반다지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각 지방별 특색을 갖는 형식이 발달해왔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 강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뭐 나주 반다지, 영광 반다지, 뭐 이렇게 지역의 이름이 붙은 것도 있고 함경도 반다지, 강원도 반다지, 제주도 반다지 이렇게 조금 더 넓은 지역의 이름이 붙기도 하지만은 강화 반다지는 비교적 작은 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유한 형태의 특징을 가진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요즘 분들의 미감에 굉장히 맞는가 봐요. 이 가로 세로의 비율이라든가 여러 반다지 네, 여러 중에 반다지들 중에서 네네네. 그래서도 지금도 이제 전통 가구 거래하는 곳에 보면 제법 비싼 가격에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방이 이제 강화도에 있기도 하고 강화에 있는 느티나무 이런 것들이 꽤 좋은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반다지에 저도 조금 애착이 있고 지금 이 팔도 반다지를 다 연상해도 좋을 만큼 제 선생님 박명배 선생님이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목화하고 있고 며칠 안 남았는데요. 아, 이번 주 예. 토요일까지죠. 예, 네. 가보시면 다 이렇게 비교해서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아, 반다지 잔뜩 나와 있습니까? 네, 잔뜩 네.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그 전시가 소목장 박명배 반다지전입니다. 11월 11일부터 시작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 12월 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제7 전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 가면 이제 반다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제 전국 팔도 반다지를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반.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장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는 경칩인 거고 뭐 저기 외래어 쓰자면 흰진 건데 이 장석이 그냥 쇳덩이가 아니고 다 무늬가 있잖아요. 무슨 꽃무늬처럼.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렇게 만드는데도 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공도 공이지만 이 장석의 문양들을 그다음에 형태 이런 속에 각 지방별로 그 제작자 또 사용자가 담을 기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강화반다지는 아래 보면 이제 박쥐 모양인데요. 맨 이게요? 아래 보면 이렇게 마치 박쥐가 날개를 쭉 펴겨 같은
그런 형태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킨 그러게 이제 이 맨 위에 그 잠금 장치 달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맨 아래를 보시면 맨 아래요? 예, 이제 참고 화면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방바닥에 이 반다지가 놓였을 때 가장 아랫 부분에 네. 구멍이 뚫려 있는데 네. 길게 이렇게 방바닥이랑 덜 닿게 네네네. 목재 일부러 도려냈습니다. 예, 그 이 부분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 예, 네. 그거가 이제 방바닥에 가구가 바로 닿으면 너무 뜨겁고 거기에 습기가 맺히고 이렇기 때문에 바람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모양새를 마치 박쥐가 날아가서 날개를 쫙 펼친 모양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것도 그냥 뚫어놓은 게 아니네요. 네. 그 위에 이제 검은 쇠붙이들이 이제 경첩이라고 해서 문 여닫이를 도와주는 금속인데 네. 거기를 이제 구멍을 내고 어떤 모양새를 다 새겨놓고 네네네. 이랬는데요. 네. 만자를 새긴다든지 국화 문양을 새긴다든지 숫자,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시라, 장수하시라, 이런, 장수하는 예, 숫자. 숫자를 그 안에 다 이렇게 새겨놓거나 뚫거나 해서 모양을 낸 겁니다. 네. 예, 이런 것이 이제 전통 가구의 특징이기도 하고 강화 반다지에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건데 가구를 그저 그냥 어떤 기능만 하라고 문 여닫이를 하라고 경첩을 한 게 아니고 네. 그 안에 오래오래 사시라, 복 많이 받으시라, 자손 대대로 번창하시라 등등의 그 시대에 맞는 기원들이 이 가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납 기능만 그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이 소목장이 아니고 만들면서 또는 그걸 사용할 사람에게도 어떤 좋은 기운이라든가 기원, 바람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 담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강화 반다지는 이제 여러 반다지 형식 중에서도 제가 사는 지역 공방 강화도 그거 인연이 있지만 그런 걸 잘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전통 가구이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오픈 채팅방에 올린 반다지 가운데 있는 아이는 그렇게 무슨 박쥐 날개 모양 이런 건 없네요, 또. 예. 이건 반다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건 반다지가 아니고 책장입니다. 책장이군요. 네, 네. 네. 야, 이 밑에 다리의 문양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또 다른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목가구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머릿속으로 디자인을 하십니까? 그 훌륭한 장인은 도면 같은 거 안 그린다는데 저는 네. 스케치를 해가지고 만들 물건의 대략의 형태를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실물 크기로 그림을 그립니다. 실물 크기로요? 예. 그러니까 큰 종이에다가 네. 실물 크기로 그림을 그린 뒤에 이제 비례라든가 이런 걸 디테일을 좀 조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역할을 할 만한 이제 목재를 좀 찾고 그걸 이제 마름질한다고 해서 자르고 켜고 다듬고 뭐 또 서로 이어야 되니까 그때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입고 하는 제작 과정이 있고요. 그거가 다 되면 이제 드디어 조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재료가 다 준비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서로 합체하는 과정이죠. 이때 주로 했던 것이 짜맞춤이라고 하는 과정이고 못을 박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목재들끼리 서로 연결돼서 더울 때 같이 늘고 추울 때는 같이 줄고 이런 같이 움직이도록 해서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 짜맞춤인데요. 그런 이제 톱니바퀴처럼 만들어서 딱 물리게 하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손가락을 깍지 낀다라고 네, 말하는 네. 건데요. 이렇게 깍지를 꽉 끼워서 서로 매듭끼리 이렇게 해서 서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짜맞춤이 이제 손가락 물림 또는 주먹장 짜임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네. 목재와 목재를 서로 그렇게 다듬습니다. 서로 아. 이렇게 끼워지도록. 그래서 잘 안 빠지고 늘 때는 같이 늘고 줄 때는 같이 줄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목재를 연결해야 온습도의 차이에서 목재가 혹여 변형이 온다 하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가구가 되는 거거든요. 같은 나무니까 그게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을 접착제의 힘만으로 또는 나사못이나 이런 현대적으로 발달한 철물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서로 물성이 다르다고 하죠. 같은 온도에서도 늘고 줄고 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그 차이가 계속 누적되면 어느 날 그 연결이 해체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최대한 길게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짜맞춤이고요. 강화 반다지 그리고 우리 전통 가구의 대부분이
그렇게 짜맞춤을 통해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조립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형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감해서 대패를 하고 더 다듬고 사포로 면도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칠 작업을 하는데요. 그냥 놔둬도 예쁘기는 하지만 자갈이나 비가 온 뒤에 이렇게 색깔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목재에다가 칠을 해주면 원래 가진 색이 확 잘 드러납니다. 어, 그걸 더 잘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게 이제 유칠이라는 것이고, 유칠. 예, 보통 아시는 오칠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칠은 굉장히 이제 목재를 튼튼하게 보존해 줘서 더 길게 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기름칠하는 거는 그 목재에 가진 원래 문양과 색을 잘 선명하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는 또 장점을 가진 도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유칠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칠까지 끝내면 가구가 제작되었다. 이런 이제 아까 도면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목재를 고르고 다듬고 해서 칠까지 끝내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태의 가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게 걱정이기도 하고요. 또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새 아주 저가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가구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당연히 그냥 공장에서 나온 거 싼 거 쓰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비싼 걸 쓰는 게 아니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가구하고 비교해서 어떠한 특징들 혹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드는 게 어떤 점은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점은 정교함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좀 표준화해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기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재를 가져다가 표준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합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목재를 이렇게 껍질 벗기듯이 쭉 사각 깎듯이 깎아서 그걸 층층이 쌓아서 넓은 판재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공해서 가구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나오는 이제 톱밥이라든지 또 목재 중에 못 쓰게 된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눌러가지고 우리가 아는 가구들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SF라고 부르던가 뭐 그 있죠. MDF 뭐 이런 MDF, 말들이 다 네네. 그런 건데요. 그렇게 해서 현대식 공장 가구가 만들어지면 저렴하고 현대 공간에 잘 맞고 금방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남아 있는 거고 세계적으로도 지구에 나무가 남아 있는 겁니다. 아, 의미가 네. 있군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매우 네. 경제적으로 목재를 소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편리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금방 필요한 때 사올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감수했다고 할까요?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가구라는 거, 또 자연 친화적이거나 또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건강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장 가구가 이제 한계점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유일품을 자기 가구로 사용한 것이었을 것이고 자연 소재를 거의 그대로 조금만 가공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매우 건강하고 자연 재료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연색이 계속 깊어지면서 또 아름다운 멋이 나오고 이른바 손때가 묻는 멋이 또 생겨나고 이런 것이었거든요. 공장 가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자꾸 양보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구 전통 가구의 매력이 뭐냐, 왜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느냐, 공장 가구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저는 우리가 좀 발전하면서 뒤로 우선순위를 밀어놨던 거를 다시 우선순위를 둔다면 점점 더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저처럼 계속 이런 직업을 소목장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제작자로 있는 한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 그 건강함을 회복하고 나만의 가구가 되는 이런 점을 높이 사서 집에 들이는 분들도 좀 더 생겨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의미가 있지만 또 소목장을 통해 나오는 우리 수제 제품들은 또 다른 의미가 예,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이 시간 동안 자세하게 이 목장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으로 선생님에게 전통 공예란 어떤 의미입니까? 전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흐르는 강물 위에 있는 것이고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고 분명히 오늘의 현재는 내일의 과거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만드는 전통 가구도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또 전통 가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흐름에서 조금이라도 흔적을 남기고 싶어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은 전통의 세계에서 내일의 전통을 위해서 흔적을 남기겠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멋진 흔적들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소목장 양석중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